받은 조혜인입니다. 발제 시작하기 전에 조금 양해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자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제가 원래 맡은 발제가 영역별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라는 법안에서의 3장을 포함한 발제였는데, 발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3장 내용이 아닌 4장 차별의 구제를 중심으로 발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이번 토론에서 이 사유와 영역별로 자세한 지정 토론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 토론 시간에 이 3장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발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 되었듯이 지금 현재 올해 국회에서 차별금지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권위원회에서 평등법 시안을 제시하면서 법 제정하라는 의견 표명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발제에서는 이 두 법안, 지금 2020년에 제시된 두 법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차별 구제와 관련된 쟁점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먼저 법안 내용을 본격 들어가기 전에 현행법상 지금 차별 실현제도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다른 발제에서도 지금 이미 개별법들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비어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 관련해서 특히 차별 구제와 관련한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보자면, 지금 이제 차별을 정의하면서 구제 수단까지 규정하고 있는 주요한 단행법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그리고 기간제법이나 파견법, 연령차별금지법, 이렇게 이제 이 개별법들을 중심으로 좀 보게 되면 한 세 가지 정도의 문제점으로 크게 문제점을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제일 뒤에 발제문 뒤에 붙어있는 94쪽에 붙어있는 표를 일단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표는 구제수단을 중심으로 지금 이제 사유와 영역별로 어떻게 구제수단이 배치되어 있는가 정리한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 비사법적 구제 절차, 그리고 법에 따라서는 준사법적 구제 절차를 가지고 있는 이제 파트들이 있고 법에, 그리고 사법적 구제 절차와 관련된 특례 조항이 이제 있는데요. 이제 실현기구와 관련해서 개별법상 실현기구를 가지고 있는 이제 사유와 영역이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조직법에 해당하고 또 시정신고라는 강제력이 없는 수단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제 한계가 여전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백은 아까 이제 앞선 법제에서 나왔듯이 복합차별의 경우입니다. 지금 이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연구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차별의 교차성 문제, 복합차별을 어떤 식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게 앞서서 계속 이야기 나왔듯이 개별적 차별금지법만으로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들이 계속되고 있고, 이게 이제 결국 차별의 구제와 관련해서도 결국 마찬가지의 공백을 낳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 차별 시정 기구와 절차들 사이의 불일치와 불균형의 문제를 말씀드릴 수 있게 되는데요. 이 표에서도 이제 드러나듯이 별도의 그 차별 시정 기구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시정 기구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절차상의 특칙이 있느냐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불일치와 불균형이 있습니다. 물론 시정기구와 절차가 다양한 것은 꼭 나쁜 것만 아닙니다. 구제에 관한 선택지가 많다는 의미니까요.
그 자체를 단점으로 볼 수는 없지만 문제는 이게 지금 사유와 영역에 따라 너무나 편차가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편차가 어떤 그 사유나 영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서 이렇게 설정된 것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하나하나 입법하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전체적인 이 구조를 이제 전체적인 균형을 보지 않고서 입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시정기구와 절차의 통일성이 없고 너무 복잡해서 피해자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알기가 어렵고 또 이 서로 절차들 간의 불일치가 있어서 그로 인한 구제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차별 전반을 아우르는 일반적인 시정 제도를 도입하면서 체계적인 일관된 기준으로 이제 사유와 영역 간에 좀 심한 불균형 없이 차별 시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이제 보았듯이 사법적 구제 절차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지금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별법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그러한 이제 사법적인 측면에서의 구제 수단을 형사처벌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형사처벌은 물론 이제 이게 차별이 얼마만큼 불법적인 것인지 범죄까지 해당하는 것인지를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큰 장점이 있지만 실제 운용상에서는 일단 규정되어 있는 벌칙 강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검찰과 법원이 좀 소극적으로 이 부분에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차별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양상으로 일어나고 이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민사소송법상의 특례 조항들을 두어서 이에 대해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구제 수단을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시정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에 대한 이제 일반적인 차별 시정 절차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준해서 그것을 더 보완하는 방식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제 이러한 관점을 중심으로 이번에 2020년에 발의된 두 법안을 중심으로 한 쟁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비사법적 구제 절차와 관련해서 쟁점들을 보자면 앞서 보았듯이 그 차별 시정 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먼저 있는데요. 2020년에 제시된 양 법안은 둘 모두 일반적인 차별 시정을 맡을 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2001년부터 이러한 이제 현재에도 일반적인 시정기구, 차별 시정기구로서의 기능을 맡았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기관들에 비해서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조사 경험, 결정력, 감수성 이런 것들이 그래도 축적되어 있는 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큰 장점이 있다고 보이고요. 다만 차별금지법이 이제 도입되게 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차별이란 적극적으로 규율을 하고 더 포괄적인 개념의 차별을 규율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전반이 차별기구, 시정기구로서 지금 이제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가가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양한 소위원회들을 좀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등의 조직 개편이 있지 않고서는 이러한 차별금지법상의 시정기구로서의 적정 역할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이제 같이 입법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명령을 권한을 줄 것인가의 논의가 쟁점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표에서 보았듯이 지금 개별적 차별금지법들은 다수 법률이 시정명령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법들은 전부 그 시정공고기구와 시정명령 권한이 이제 이원화되어 있는 법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20년 차별금지법, 이제 2020년 두 법안은 지금 발의된 차별금지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기구로서 시정 공고를 하고 그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따르지 않는 경우에 시정 명령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제 규정을 두었고 형법법 시행 같은 경우는 이제 이와 달리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 현재와 같이 시정 공고만 하고 시정 명령 권한은 없는 것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시정 명령 권한을 이제 제도 자체를 둘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둔다라면 권한을 어느 기구에 줄 것인가는 좀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제도들이 운영되어 개별적 차별금지법에서 운영되어 온 실태를 좀 더 이제 자세히 보면서 좀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기존의 개별적 차별금지법들이
시정명령 제도 권한을 약간 이원화하는 방식으로 이제 설정이 됐을 때의 한계에 대해서 좀 지적되어 온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차별금지법 같은 경우에 지금 시정 권고는 인권위원회가 가지고 있지만 권한은 시정명령은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형태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7년에 제정되고 2008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법무부가 내린 시정명령이 단 2건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정명령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이제 한 가지는 그 시정명령 제도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라는 점과 더불어서 이 인권위와 법무부로 책임과 권한이 이원화됨으로써 이제 누가 이것을 책임져야 되는지가 굉장히 모호한데 그 한계가 있다라는 점도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보았을 때,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 차별 일반을 전부 다 분류할 수 있는 기구가 어디냐 이런 문제를 이제 보았을 때 시정명령 권한을 이제 둔다라면 다른 행정기구보다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주는 이제 정의당에서 발의한 법안에 어떤 일리가 있다라고 보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시정명령 권한을 실제로 인권위에 줄 것인가 말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찬반 의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 반대하는 쪽에서는 시정명령이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그 의문과 더불어서 인권위원회 조치가 너무나 강제력이 더해져서 처분적 성격이 강해질수록 차별에 대한 판단이 엄격해지고 경직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우려 때문에 그러한 의견들이 제기되어 왔고요. 차서 의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실 인권위원회가 그래도 차별에 관해서 가장 큰 역할을 그나마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인권위원회에 어떠한 강제력도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이제 노력해서 시정을 받아봤자 이에 대해서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효성을 당부할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논의가 되어왔습니다. 그리고 좀 현실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차별을 한 사람이 인권위가 시정 조치를 내리는 것을 끝까지 불수용하는 경우에 이에 누가 대응을 해야 되는가, 대응할 현실적인 부담이 어디에 가게 되는가에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정명령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인권위원회가 시정공고를 했는데 상대방이 듣지 않는 경우에 결국 이제 차별 행위자가 소재기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반면에 이제 시정명령 권한을 인권위원회가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인권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하고 근데 그것도 불수용하는 경우 이제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서로 다투게 되기 때문에 인권위원회가 역시 시정명령 불복 절차의 소송 당사자가 되어서 이걸 방어하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제 소로서 이걸 대응하는 부담이 인권위원회에게 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도 인권위원회가 이 부분을 이제 책임지는 것이 맞다라는 이제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명령 제도는 그 자체가 어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독자적인 제도로서 고민되기보다는 차별금지법 내지는 평등법 상에 차별에 대한 구제 수단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어느 방향을 택하든 간에 각각의 단점에 대한 보완책을 잘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정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인권위원회가 하는 차별 판단 결정들이 어떻게 경직되지 않도록 막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이제 소재기하는 그런 부담을 어떻게 더 덜 수 있을 것인가라는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사법적 구제 절차와 관련된 쟁점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큰 주요 쟁점을 한 4가지 정도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법원의 적정 조치에 관한 것입니다. 관련된 차별금지법안 50조 그리고 이제 평등법 시한 33조에 법원의 구제 조치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양 법안이 모두 법원이 차별 피해자 청구에 따라서 어떠한 이제 차별 행위를 중지하라던가 원상 회복시키라던가 아니면은 근로조건을 개선해라, 시정을 위한 적극 조치를 취해라 등의 이제 명령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근거 조항입니다. 이것은 현행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48조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그 법원의 적극 조치 판결 조항은 지금 이제 장차법에 이미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들이 되어 왔는데 미국 민권법상의 706조 상의 이제 임시적 사전적 구제 조치와 적극적 조치 명령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영국 평등법도 유사한 규정을 가지고 있고요. 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이 조항이 처음 이제 도입되었을 때 이것은 최대 성과다라고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판결이 이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기간에 비해서는 아직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적극적으로 이에 관한 판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좀 그 법원이 그동안 좀 소극적으로 이 제도를 사용해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기존 법체계에 비추어서 굉장히 생소해서 법원에서 이제 활용을 꺼린다라는 점들이 논의로 지적되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현실에 실제로 차별을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만은 부족하다라는 점이 이제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차별을 지금 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사후적으로 손해배상 받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게 차별행위를 지금 당장 중지시키는 것, 차별이 없었던 상태로 원상 회복되는 것, 그리고 재발이 안 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고 이 차별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2007년도에 장차법에 이러한 조항이 도입되었을 때 입법적 결단이 있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존 법체계와는 좀 이질적인 보이지만 그래도 차별을 실효성 있게 구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결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게 이제 개별법, 그러니까 현재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만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이러한 적극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다른 사유와 영역에도 다 도입될 수 있도록 일반론으로서 차별금지법 내지는 평등법의 도입이 반드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징벌적 내지는 가중적 손해배상의 문제인데요. 이 제도는 이제는 사실 많이 논의가 되어 왔기 때문에 다들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가해자의 불법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래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문제의식이고 미국 등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러한 제도들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가 처음에 2006년 인권위원회가 처음으로 차별금지 법안을 공고했을 때 처음 이제 그때도 당시에 논의가 되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한국 법체계에 도입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법체계에 맞지 않아서 불가능하다라는 이제 반론들이 많았었는데 이미 지금은 2011년에 하도급법에 이제 도입된 이래로 많은 법들에 도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적 차별금지법 중에서는 기간제법이 이러한 이제 노동위원회가 이러한 3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반론은 사실은 좀 근거를 잃었다라고 보이고, 실제로 차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차별의 비용을 따지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제도가 없으면 이제 리스크를 지고서라도 그냥 차별을 계속하는 비용적으로 더 이익이다라고 판단되면 차별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중에서 조금 법안 문구와 관련해서 좀 보아야 할 것은 지금 이제 이 양 법안이 비슷하게 규정을 하고 있으면서도 조금 다른 부분이 이 정의당에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같은 경우는 재산상 손해액 외에 손해액의 2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배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금 문구를 만들어놨는데 실제로 많은 차별 사건들이 재산상 손해보다 이제 위자료가 더 중요하거나 위자료만 인정되는 사건들도 이제 존재를 하는 것이 차별 사건 중에 이제 특성상 그러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산상 손해액이라고 쓰는 경우에는 너무나 좁혀서 해석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형법 시한처럼 그냥 일반적인 손해액이라고 문구를 명확하게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입증 책임 문제인데요. 입증 책임과 관련해서는 이제 일반적인 입증 책임을 다룬 52조 내지는 형법 시한의 35조의 규정이 있고 또 손해배상에서 입증 책임 완화에 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 입증 책임 문제는 사실은 차별과 관련된 법제에서는 반드시 입증 책임을 전환하거나 배분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상대적으로 약자에 해당하고 또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증거의 여러 가지 구조적 편제 문제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은 이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차별 입증하기 굉장히 곤란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개별적 차별금지법도 모두 다 이러한 입증 책임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고요.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차별과 관련해서는 모두 입증 책임을 완화하거나 전환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 법안을 보시면 이제 정의당 법안 같은 경우는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피의자가 주장을 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부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하고 있어서 약간 전원에 가까운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고요. 평등법 시한 같은 경우는
이제 문구를 보시면 지금 현재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비슷한 문구로서 대부분에 가깝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차별 두 법안의 차이점이 사실 실질적으로는 아주 크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전환이 배분보다는 피해자를 좀 더 두텁게 보호하는 규정에 해당하겠지만 실제로 실제 그 차별이 소송으로서 다투어질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차별 거기에 제가 90쪽에 기억, 니은, 디귿으로 좀 나눠서 보았는데요. 차등 대우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 차등 대우가 위법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별의 예외에 해당한다.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봤을 때 원래 이제 법률요건 분류설에 따르면 이게 기억, 니은에 대한 부분을 차별을 주장하는 사람이 주장 입증해야 되는 부분이고 디귿 부분이 그러면 차별을 주장한 상대방이 권리저지 사실로서 입증을 해야 되는 입증 책임을 지는 이러한 식의 구조인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 이러한 기본적인 구조에서 니은 부분을 사실 전환한 것이 입증 책임 대부분의 문제라고 입증 책임 전환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실제로 소송에서 입증 문제로 주되게 다투어지는 부분은 이제 니은 죄송합니다. 기억 니은을 이제 전환시키는 게 입증 책임 전환이죠. 근데 이제 그 입증책임 배분 같은 경우는 기억은 그대로 놔두고서 니은을 전환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실제 소송에서 입증 문제로 주되게 다투어지는 부분은 기억보다는 니은과 디귿 부분인데 이 니은 디귿을 다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점에서는 사실 양 법안이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실무에서의 차이는 아주 크지는 않다라고 보이고 양쪽 모두 최소한의 실효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입증책임과 관련해서 또 하나가 손해배상과 관련한 입증책임 특례를 두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차별의 고의과실이 없음을 상대방이 증명하도록 해서 양 법안 모두 이 부분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고 또 재산상 손해에 관한 입증을 완화시키는 그런 특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이 부분도 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데 다만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은 이 차별의 고의과실 없음을 차별 행위자가 증명하도록 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간접차별과 관련해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는 조금 더 이제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지금 장애인 차별금지법 같은 규정을 두고 있긴 한데요. 이제 간접차별의 특성상 이 고의 내지는 과실 자체도 사실은 증명이 좀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간접차별이 사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문구 자체가 간접차별에도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에 대한 적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어떻게 문구가 실제로 작용할 것인가에 대한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불이익 투시 금지 규정은 이제 앞서서 많이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차별에 대한 규정이라기보다는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에 대한 규제와는 다르게 구별하여 형사처벌과 같은 강한 이제 구제 조치를 두는 것이 정당화된다라고 보이고 실제로 지금 대부분의 개별적 차별금지법들이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 법안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좀 실효성 있는 차별 구제를 위해서 좀 더 검토해볼 만한 제도들을 몇 가지 더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아까 이제 피해자 소재기에 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데 양 법안은 이에 대해서 이제 인권위원회가 여러 가지 기금 등을 통해서 내지는 변호인단 운영을 통해서 이를 지원한다라는 제도를 두고 있기는 하나 이에 좀 더해서 반차별 단체 등이 좀 소송을 지원한 제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의 일반평등대우법이 이러한 조항들을 두고 있어서 한국에는 지금 없는 제도이지만 이제 민사소송법상 진술보조인 제도 등을 좀 일부 확장해서 이런 특례 조항을 두는 방안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집단소송, 단체소송 제도인데 이게 이제 차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임에도 한국에 지금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피해자의 작업중지권 문제인데요. 이것도 독일의 일반평등대우법에 이제 사용자가 괴롭힘 또는 성적 괴롭힘의 중단을 위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명백하게 부적합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러한 보호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일을 중단할 권리가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이제 한국에도 이러한 조항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이미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이제 좀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 사업장에서의 그 차별과 관련해서 이러한 그 조항을 두는 것들도 다시 한번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발제문에 없는 내용인데요. 오늘 이제 나온 기사들 중에 법무부가 이번에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또는 집단 소송제 등을 확대하는 재정법이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겠다라는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의 구제에서 이제 다루어지는 많은 조항들이 이미 한편으로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의 개별법에 이미 도입된 이제 조항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좀 일반론적으로 한국의 소송제도에서 좀 더 이제 강화되어야 할 조항들이다라고 논의되고 있는 조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차별의 구제와 관련된 조항들이 이미 이제 기존 법에 있거나 혹은 이제 지금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이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들이 이제 실제로 차별 실효성 있게 구제하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도입되는 방안들이 이번 기회에 잘 논의가 되어서 법안에 잘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